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개의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년 여성입니다. 얼마 전 책에서 이런 문구를 읽었는데요. 세상에 감사할 것이 참 많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땐 뭐가 감사할 게 있지 하고 제 인생을 돌아봤고, 두 번째 읽었을 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막상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수첩에 하나 두 개 끄적여 나가보니 꽤 있더라고요. 우선 건강하다는 점이 가장 감사하고 딱히 큰 불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점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점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도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으면서 왜 불평불만만 많았지라고 반성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하루에 한 장씩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쓸 게 없을 것 같아도 하루에 한 장씩 감사 일기를 써 나가다 보면 저절로 삶에 감사하고 좋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사연을 써내려가게 된 이유도 사실 감사일기를 적다 보니 생각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저야 모르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저와 동년배인 여성들을 포함해서 인생 선배님들도 많이 공감해 주실 것 같았어요. 글솜씨는 다소 부족하지만 이렇게 글을 끄적여 보면서 한번 제 마음속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제 소개를 간략히 하자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가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흑염소를 기르고 진액으로 만들어 파는 사업인데요. 주로 어르신들이 찾아주시고 온라인에서도 인기가 많아져 나름 경제적으로 탄탄한 부를 이뤘답니다. 물론 여기엔 저뿐만 아니라 저를 도와주는 직원들과 불철주야 열심히 일해주는 남편의 공도 컸고요. 하지만 제게는 결혼 후 저를 너무도 못살게 굴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시어머니보다 가끔은 더 얄미운 동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이지 한숨이 나올 정도로 저를 괴롭혀댔는데요. 우선 저희 시어머니는 소위 엘리트 대학을 나와 교수직을 잠깐 하셨고요. 자식 교육에 열성이 많으셔서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 서방님까지 모두 유학을 보내셨고요. 반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달리 그다지 집안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밖으로 도시는 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가감없는 단어들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술 좋아하시고 도박 좋아하시고 여자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곱게 자란 시어머니를 낚아채듯 결혼하긴 했지만 막상 결혼 후엔 끊임없이 집 밖을 도신 거죠. 그러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으셨는데요. 그래서 집안엔 늘 이혼 이야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남편도 어렸을 적부터 아슬아슬한 부모님의 관계로 인해 형성되는 집안 분위기가 무척이나 무서웠다고 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셨나 봅니다. 시아버지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으셨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래서인지 시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자식들에게 받으려고 애쓰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니들이 날 안 보살피면 누가 날 보살피겠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식들만큼은 정말이지 힘 닿는 대로 키웠어. 그러니 니들이 나를 챙겨야지. 시어머니는 심지어 제가 처음 시어머니를 뵙는 자리에서도 저에 대한 약간의 불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처음에는 환대하는 듯 하더니 갈수록 말의 방향이 이상하게 흐르더라고요. 우리 상철이는 정말 손 가는 데가 없는 애였어. 어릴 적에 얼마나 내가 뭘 좀 해주려고 해도 지가 척척 다 했거든. 그래서 그런지 나는 얘 키울 때가 제일 편했다. 넌 진짜 우리 상철이랑 결혼하게 된 게 정말 복 중의 복이야. 아마 결혼해서 마음도 몸도 편할 게다.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아, 네. 저도 상철 씨 같은 사람이 배우자가 되어서 행복해요. 그래야지. 그나저나 너는 대학을 어디 나왔다고 했지? 보자마자 제게 너너거리며 반말하는 것도 기분 나빴는데 대학을 물으시더군요. 저는 지방의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는 그래도 잘 알려진 대학교였음에도 그 대학교를 말씀드렸더니 거기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공부를 많이 안 했나 보네. 이 한마디를 시작으로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당시 서울의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 기업의 반도체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남편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대학은 좋은 곳을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굳건해 보이셨고요. 제게 직접적으로 뭐라 하진 않으셨지만 사람은 배운 게 많아야 뭘 하든 사람 구실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며 저를 힐끗 보시더군요. 어딘지 저를 돌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는 눈치였고요. 일단은 가볍게 차를 한잔하고 자리가 마무리되긴 했지만 남편은 내내 미안했어요. 엄마가 오늘 실수한 거지? 엄마가 교수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편견 같은 게 있으셔. 나쁜 분은 아닌데 자기 의견이나 생각 말씀하실 때 남들 눈치 안 보고 말씀하시는 편이거든. 말이 세셔. 당신 상처받았다면 미안해. 아니야. 뭐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한 건 아니니까. 근데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 그게 느껴져서 좀 바늘방석이긴 했어. 그치? 그래, 미안해. 그래도 엄마가 한가족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을 안 하실 거야. 괜히 며느리 들어온다고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저러시는 거야. 형수님 들어오실 때도 그랬거든. 형수님도 서울에 괜찮은 대학교 나왔는데 오늘처럼 그랬어. 저는 이때만 해도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주버님과 서방님은 이미 장가를 가고 형님과 동서가 이미 집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이 제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두 분에게도 똑같이 그랬다는 이야기에 안심도 했어요. 어머님이 본인 입으로 자기는 며느리들과 사이가 아주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참 결혼하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네요. 시어머니는 일단 형님과 사이가 아주 안 좋은 편이었고 동서만 편애하셨습니다. 동서는 미국의 유명 대학교를 나와 대학원 박사까지 밟은 소위 시어머니와 결이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었거든요. 신혼여행을 갔다 와 맞이한 첫 명절날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와 형님은 계속 일을 시키려고 제시는 반면 동서는 옆에 끼고 계속 세계사니 뭐니 둘이서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정말 몸이 녹아내릴 정도의 일을 하고 난 후 집에 갈 때가 돼서야 형님이 제가 불쌍했는지 저를 불러 일러주시더군요. 동서, 내가 미리 알려주는 건데 우리 시어머니 보통 사람 아니야. 동서도 오늘 봐서 알겠지만 시어머니는 막내 동서만 끼고 이뻐하시고 나나 동서는 아마 거들떠도 안 볼 거야. 집안이라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시면 다행이지. 사실 나도 이런 말 결혼식 전에도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건 또 너무 산통 깨는 일 같아서 못했어. 그래서 지금에서야 말하게 됐네. 동서도 가고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우리 시어머니 감당 못해서 사는 지역까지 바꿔가며 이사 갔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 심장이 쿵 떨어지며 한숨이 나오더군요. 형님은 결혼하고 내내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주버님 직장이 시댁과 가까워서 공교롭게 시댁 근처에 살았었는데 시어머니가 뭐만 했다 하면 형님을 불러 가정부보다 못하게 취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를 낳고 난 후엔 좋은 공기 마시고 싶다는 핑계로 시댁과 최대한 먼 곳으로 내려가셨다고 하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의 작태가 정말이지 이해가 되더군요. 저는 더 긴장이 되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들은 도가 지나칠 때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앞서 제가 말한 동서도 크게 한몫 거들었고요. 동서는 박사학위를 따고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었는데요. 틈만 나면 자신의 상태를 시댁 가족들에게 말하며 축하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를 위한 파티가 자주 열렸죠. 시어머니가 대개 주관하는 것이었고요. 시어머니는 자신과 닮은 동서를 위해 출장 요리사까지 불러가며 잔치를 준비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전날 밤 제게 전화를 걸어 요리사가 못 오게 되었다며 저보고 새벽부터 일찍 시댁으로 건너오라고 하더군요. 당시 시댁과 저희 집 거리가 2시간이었습니다. 새벽 6시까지 오라고 하시면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준비를 해야 했어요. 솔직히 그건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단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드리자 생각해 시댁으로 넘어갔습니다. 왔냐? 어여 와서 거들어라. 세상에 내가 우리 막내 아기한테 뽀얀 국물 삼계탕 만들어주려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출장 요리사가 갑자기 못 온다고 하지 않니? 아무튼 직업의식이 없어 다들. 에휴, 그래도 네가 있으니 다행이다. 오는데 뭐 어려움은 없었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네요, 어머님. 제가 강원도에서 오는 거다 보니까. 예, 그까짓 걸로 무슨 시간이 걸렸다고 생색을 내냐? 차 타고 왔을 거 아니야? 버스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사실 자차로 운전해 오는 것도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리 말씀하시더군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 일이 벌어졌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만 보내기 미안하다며 함께 시댁에 왔는데요. 주차하느라고 조금 늦게 올라온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역성을 내는 겁니다. 아니 너는 왜 쟤까지 끌고 왔니? 요리하는데 남자가 뭐 필요하다고 쟤까지 꾸역꾸역 데리고 왔어. 엄마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주말이니까 딱히 할 일도 없고요. 저 그냥 옆에서 아무거나 할게요. 됐다. 남자가 무슨 부엌에 들어온다고? 너는 어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아무리 제가 따라온다고 했어도 말리고 집에 있으라고 했었어야지. 가뜩이나 출근하느라 힘든 애를 데리고 여기까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머님 저도 일하는데요. 너야 그냥 회사 다니니까 상관없다고 치지만 쟤는 다르잖니.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회사 다니는 너랑 대기업 다니는 쟤랑 같냐? 순간 눈물이 고일 정도로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격앙된 목소리로 저 역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반박해버렸습니다. 어머님, 남편처럼 큰 회사가 아니더라도 저도 똑같이 출퇴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자꾸 남편만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섭섭하네요. 물론 아이 낳고 나서도 계속 일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저는 솔직한 심정을 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전보다 더 싸늘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말 대꾸 하는 거냐?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나는 사람 머리에 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딴 예의와 버르장머리로 말 대꾸하는 며느리라면 뻔하다. 우리 집안엔 절대 못 어울리는 사람이네. 아니, 애초에 어울릴 수 없는 인간이지. 나가라! 너랑 더 얘기해서 혈압 올리고 싶지 않다.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셨는지 그 길로 꼴도 보기 싫다며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엔 저도 말로 상황을 풀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마음이 상한 나머지 저를 잡으려는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나가버렸고요.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걸 알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명절을 세면서 시어머니가 하녀처럼 저와 형님을 부리고 막내 동서만 떠받들었던 일이 다시금 생각나 더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에 좋은 물건이 들어왔다 해도 무조건 막내 동서만 챙겨주었고 심지어 김장하느라 수고했다는 명목으로 돈을 주실 때도 막내 동서에게만 2배의 돈을 챙겨주었답니다. 일일이 말하는 게 치졸하게 느껴져 그냥 그 돈을 받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을 뿐인데 어느새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이 상황에 대한 묵인이 되어버렸더군요. 게다가 일이 터지고 난 후 동서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너무 기막힌 말을 줄줄 내뱉더라고요. 형님이 심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어머님이 아까 저한테 오셔서 얼마나 하소연하셨는지 몰라요.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거 아시잖아요. 아버님 요즘도 집에 잘 안 들어오신다는데 가뜩이나 심란하신 어머니한테 그러시면 어떡해요. 동서, 상황에 대해 잘 모르면 말하지 말지. 동서는 시어머니 얘기만 일방적으로 들은 거잖아. 형님 얘기 들을 게 뭐 있어요. 솔직히 둘째 아주버님이 잘난 대학 나온 거 맞고 직장도 훌륭하신 거 맞잖아요. 형님은 염손이 뭐니 그런 거나 하고 그럼 형님이 어머님 생각해서라도 아주버님을 데려오지 마셨어야죠. 그리고 형님 혹시 저한테 질투하셨어요? 어머님이 아까 그러는데 저만 자꾸 챙기는 것도 섭섭하다고 했다면서요? 제가 어머님하고 아무래도 대화가 잘 통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뭘 그런 걸로 사사롭게 질투하고 그러세요. 사람이 너무 그런 작은 걸로 질투하고 그러면 쪼잔해 보여요. 뭐? 동서, 말 다 했어? 내가 무슨 동서를 질투해. 나는 단지 어머님한테 실망스럽고 화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뿐이야. 동서한테 질투 같은 감정 전혀 없다고.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뭐 이제 와서 숨기려고 하세요. 그리고 저도 말 나온 김에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은 형님들과 대화가 안 통해서 답답하다고 하세요. 정치 얘기니 국제 외교 이야기니 이런 이야기들 형님들과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나 지식을 공유할 수 없는데 어떻게 어머님이 형님들을 이뻐하실 수 있겠어요? 사람 기분을 확 구기는 말이었습니다. 듣다 열이 받아 저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들을 가치가 없는 얘기더라고요. 자기를 질투한다는 식의 이야기에 더더욱 기가 찼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고개를 설렁설렁 내젓더니 동서가 원래 집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은근히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시어머니가 자기를 이뻐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선 그걸로 첫째 형님까지 부려먹으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서방님과 시어머니를 제외한 집안 식구들을 대놓고 무시하고요.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 가끔은 저런 막말하는 머리로 어떻게 박사까지 땄을까 싶다니까. 머리는 좋을지 몰라도 사람 인성은 정말 바닥이야. 저번에 형한테 영어로 된 신문 같은 거 보여주면서 해석해보라고 하더라니까. 형이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대놓고 깔깔대고. 아, 진짜 못 배워먹었어. 정말 동서가 그렇게까지 했다고? 나는 몰랐네. 나 이제 동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더는 못 봐주겠어. 시어머니도 문제지만 동서도 문제야. 이런 식으로 가다간 정말 집골이 개판 나겠어. 동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무 문제 안 되는 판국이 될 거라고. 전 남편 말을 듣고 보니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서가 좋은 집에서 자라 미국 유학을 다녀오고 박사 학위를 딴 건 본인 노력이라 치고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댁에 와서 손이 동서들이 일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다거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하는 건 너무 얄미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동서에게 그런 특권의식을 허락했나요? 저는 그 다음부터는 동서나 시어머니를 대할 때 태도를 완전히 달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기다렸다던 듯 추석이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댁에 갔고 평소처럼 요리를 한 후 동서에게 설거지를 같이 하자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동서를 시키지 말라고 할 줄 알았지만 알면서도 무조건 같이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동서 반응은 가관이었죠. 어머, 형님 지금 저 시키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잡일을 해야 돼요? 잡일이라는 말에 귀가 찼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잡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저와 큰형님에게 시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큰형님도 동서의 말을 옆에서 듣더니 상당히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큰형님은 아무 말씀 못하고 애꿎은 손걸레만 쥐어뜯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여기서 또 나서셨습니다. 얘, 너 지금 누구 잡는 거냐? 설마 네 동서 잡는 거야? 얘는 귀한 앤데 너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 시키려고 드는 거야?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야. 돼지도 등급이 있는데 네가 얘랑 같은 등급이라고 설마 생각하는 건 아니지? 우리 집안에도 엄연히 신분이 있고 체계가 있다. 그 설거지 같은 잡일은 네가 해. 나랑 대화 통하는 사람은 얘밖에 없으니까 난 우리 둘째 며느리 필요해. 아가야, 얼른 와라. 기분 많이 상했지? 네, 어머님 제 마음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저 정말 형님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진짜 이때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역시나 지금껏 가만히 있던 남편도 열받았는지 시어머니한테 나서서 할 말을 하더군요. 설거지하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냐며 지금 자기 와이프를 무시하는 거냐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서는 망치로 얼굴을 맞은 듯한 표정이 되더군요. 자신이 지금껏 그렇게 손 하나 안 대고 귀하게 키웠던 아들인데 그런 아들이 저렇게 꼬박꼬박 할 말 다 하며 제 편을 드는 것이 그렇게 충격이었나 봅니다. 아니, 너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아니, 너 장가 갔다고 이제 완전히 저 집 사람 된 거야? 쟤한테 무슨 정신세뇌라도 당한 거냐고? 그게 아니면 착하고 순하던 얘가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남편 복도 없는 내가 자식 복까지 없을 줄이야. 시어머니의 눈물바람은 그날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쩔쩔매고 있었고요.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우습더라고요. 한편으로 시어머니에게 어쩌지 못하는 남편이 답답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동서는 계속해서 제 말이 너무 심하다며 시어머니한테 대든다는 식으로 거드는데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집으로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에 일단은 남편의 팔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가 또 가로막으며 저를 세상에 더 없는 불려시로 몰아가더군요. 너 때문이다, 이년아. 내 아들 변한 건 다 네 때문이야. 겨우 지방 4년제 대학 졸업에 이상한 사업이나 하는 친정 등에 없고 시집온 주제에 머리가 비었으면 눈치라도 있던지 아님 시어머니 모시는 정성이라도 있어야지. 어디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는 여우짓이나 하고 자빠져 있어. 어머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어머님 스스로 이해는 가세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보, 참아. 엄마 그만해요. 우리도 늦었으니까 그만 가볼게요.
다음에 얘기해요. 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괜히 명만 길어서 이런 꼴을 본다, 내가.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 돼. 곡소리 내는 시어머니를 더 두고 보다간 제가 더 제 명에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빠르게 남편과 함께 빠져나왔습니다. 그 뒤 시어머니는 자긴 기분 풀릴 때까진 시댁에 드나들지 말라는 나름의 엄포를 하셨고, 저는 잘 됐다 싶어 명절이 몇 번 지나가는 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큰형님이 걸리긴 했는데요. 큰형님한테 전화해 죄송하다고 말하니 외려 저한테 반가운 소식을 전해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아주버님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아주버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시어머니를 막아주지 못한다는 면에서 형님은 단단히 마음이 돌아서신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해. 동서도 알겠지만 우리 시댁 정말 만만치 않잖아. 동서,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어. 더 늦기 전에. 형님이 다부진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동안 약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시댁에서 더 이상 구박을 받지 않은 형님을 생각하면 응원해주고 싶고 다행이라는 마음도 드는 한편 한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니 좀 그렇더라고요. 또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혼 절차를 마치고 나면 이 집의 며느리는 저와 동서 이 두 사람만 남게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신 때문에 형님이 이혼을 결심했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전했습니다. 저한테 가끔 문자로 아직도 반성을 안 했냐 하는 식의 문자를 보내는 걸 보면요. 그리고 그럴수록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엄마에게 실망했다며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먼저 한복 선언을 해오셨습니다. 그래, 내가 미안해. 그날은 둘째 며느라가 너한테 말이 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고. 내가 윗사람인데 체면이 말이 아니었던 것 같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대학 동기들과 함께 모임을 종종 가지셨는데요. 그걸 스스로 엘리트 모임이라고 부르시곤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언을 듣고 마음이 바뀌셨나 봐요. 민망한지 헛기침을 하며 제게 저런 말을 해오시더군요. 저 역시 가만히 듣고 있다. 그럼 다신 저와 동서를 비교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전달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약속 하나 해주세요. 저와 동서 엄연히 다른 사람이고 다른 주체예요. 그러니 서로 감정 상할 말들 같은 건 먼저 안 꺼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등하게 봐달라고요. 동서가 고학력자의 박사라고 해서 어머님이 싸고 도는 거 저는 섭섭하고 기분 나빠요. 여기에 이어 동서가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시어머니는 알겠다며 전부 수긍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모임에서 몇 마디 들은 것이 어느 정도 시어머니란 사람을 많이 바꿔놓은 듯 했어요. 그땐 그렇게 믿었었죠. 그리고 나서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동서와 시어머니가 또 다른 방면으로 사람이 아주 우습고 역겹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제가 첫째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원에 갔다 오긴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아기를 잘 못 볼 정도로 몸이 계속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저희 친정엄마가 오셔서 산후조리를 도와주셨는데요.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도 여지없이 엄마가 저를 돌봐주고 계신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자신 역시 출산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저를 많이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죽도 끓여주시고 계속해서 열을 체크해 주시면서 발을 동동 구르셨죠. 또 저희 집 가업이 흑염소 진액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일이었기에 이 시기 엄마가 회사 제품들을 많이 갖다 주셨어요. 혹시나 뼈가 시리거나 아플 때 먹으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날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와 동서가 아기를 보러 온 겁니다. 저 역시 놀랐고 친정엄마도 놀라서 시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뭐라도 준비할 걸 그렇네요. 저는 딸아이 좀 돌봐주고 있었어요. 그나저나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애가 역시 시어머니 복이 많네요. 친정엄마는 이날 시어머니 손에 들린 영양제를 보고 그리 말씀하신 거였어요. 제가 그때까지는 엄마에게 구구절절 시어머니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기에 엄마는 시어머니의 진면목을 모르고 있었죠. 아, 네. 우리 며느리 볼 겸 손주 볼 겸 왔어요. 우리 손주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본체 만체하며 집에 들어오시더니 굳이 잠든 아기를 깨워 구태여 보시려고 하더군요.
겨우 잠든 애를 깨워 올리고 그리고는 아기가 우리 아들을 닮아 이쁘다며 남편을 닮았다는 것만 계속 강조했습니다. 사실 갓 태어난 아기가 누구를 뭐 얼마나 닮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애는 실제로 커가면서 저를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마치 강박적으로 애는 무조건 남편을 닮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굳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정말 기분 나쁜 행동을 하셨는데요. 자기가 여기까지 오느라 무릎이 많이 쑤셨으니 엄마가 저에게 주시려고 들고 온 흑염소 진액을 챙겨가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전부요. 친정엄마가 당황해서 사돈에게는 더 넉넉한 양으로 따로 드리겠다고 말씀했지만 시어머니는 끝끝내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흑염소 진액 못 먹어 환장한 사람처럼요. 제가 지금 무릎도 쑤시고 여기저기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출산했다고 하니 이렇게 오긴 했지만 지금도 굉장히 아파요. 비 오는 날만 되면 말도 못한다고요. 아,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네, 그럼 드려야죠, 사돈. 엄마는 난처하신 기색이었지만 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주셨어요. 막상 아이 낳고 시달려 앓고 있는 사람은 저인데 기력 쌩쌩한 분이 와서 저렇게 실속을 챙기고 가려더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진액을 바리바리 챙겨가는 것을 보더니 같이 따라온 동서 역시 손을 드는 겁니다. 형님, 저도 여기 배즙 몇 개 가져가도 되죠? 제가 요즘 감기를 달고 살거든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배즙이 너무 땡기더라고요. 여기 마침 딱 있으니 너무 반갑네요. 뭐 형님 집안에서 파는 제품이니까 믿을만 하겠죠? 참고로 동서는 형식 차원에서 전달해주는 출산 선물도 사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배즙만 얻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챙겨가는 걸 보더니 자기도 욕심이 생겼나 봐요. 뻔뻔하게 저렇게 말하더군요. 저희 친정엄마는 여기서 원하면 더 주겠다고 말씀을 덧붙이셨고요. 엄마는 정이 많아 원체 남들에게 주는 걸 좋아하시는 성격이었고 그 때문에 여러 군데 봉사도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댁 식구이고 하니 저를 위해 더 챙겨주셔야겠다고 생각하신 거겠죠. 그래요, 아무렴. 가지고 가요. 우리 딸의 건 내가 뭐 내일 가지고 오면 되니까 더 필요하면 말해요. 줄게요. 정말요? 형님 어머님 너무 좋으시다. 그럼 저 한 박스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친정엄마도 요즘 자꾸 관절이 약해지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드릴게요. 원래 나이가 되면 뼈마디도 시리고 걷는 것도 전 같지가 않아져요. 딸의 통에 가져갈 수 있게 두세 박스 갖다 놓을게요. 어머님 많이 챙겨드려요. 너무 감사해요. 형님 덕분에 이런 호사를 누리네요, 제가. 솔직히 전 친정엄마의 이런 호의를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로 퉁치고는 나가버리는 동서가 너무 얄미웠습니다. 동서는 그렇게나 배즙을 많이 챙겨가면서도 저에게 따로 전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파하는 저를 보며 자기도 아이 낳을 때 힘들었다고 곧 회복된다는 등 엄살이 심하다는 말을 늘어놓더군요. 기분만 잡쳤죠. 그에 전 다음에 동서가 오면 절대 배즙은 주지 않겠다고 속으로 마음먹었어요. 남편은 그날 일을 듣곤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괜히 장모님께 죄송하다면서 자기가 저희 집에 더 잘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동서가 다다음 날 귀신같이 또 찾아왔어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네, 배즙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동서가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는 줄은 몰랐네요. 동서는 오자마자 배즙을 찾았고 어디 있냐 묻더군요. 제가 모르는 척 무슨 배즙이냐고 묻자 당황해했죠. 아니, 형님 어머님이 제 거 챙겨주시다고 했잖아요. 저 지금 2시간 차 타고 왔어요. 장난하지 마시고 얼른 주세요, 배즙. 동서, 내가 무슨 이런 걸로 장난을 해. 배즙 없어. 아마도 친정엄마가 깜빡하신 모양이야. 엄마가 요즘 바쁘시거든, 사업 때문에. 나중에 들어오면 따로 챙겨줄게. 그러자 동서는 저를 무섭게 노려보더군요. 마치 제가 일부러 숨기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러더니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고소하더라고요. 이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에게 또 한 차례 전화가 걸려왔지만 무시해버렸습니다. 마침 제 소중한 아이도 태어났겠다. 아이에게 집중하며 제 삶을 다시 다잡고 싶었거든요. 남편 역시 회사에서 한 차례 승진했고 집도 아이를 위해 더 넓은 평수로 가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새 집으로 옮기고 난 후 아이는 다행히 건강하게만 자라달라는 바람처럼 잘 자라서 저희 집에도 하루하루 웃음을 주고 있었고요.
아이 보기가 힘들긴 했지만 그만큼 행복했기에 엄마가 되는 기분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던 즈음 친정엄마에 관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습니다. 사실 예상을 하고 있어야 할 일이었지만 육아에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못 챙겨드린 것이 화근이었네요. 엄마가 최근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젊었을 적 아버지와 함께 가업을 열심히 운영하시고 누구보다 밤잠 못 주무시고 힘을 쓰시었는데 혹시나 그 스트레스가 암으로 오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인 제가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기에 더 마음 아팠어요. 저희 집은 딸만 둘인데 언니도 이 소식을 듣더니 눈물바람으로 저에게 와선 엄마가 너무 고생해서 그런 것 같다며 한참을 울더군요. 언니도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되는 대로 좋은 병원에 엄마를 입원시키고 수술을 받게 해드렸어요. 엄마의 암은 진행이 상당히 된 상태라 그 누구도 생존율을 장담할 수 없었고 그래서 불안했죠. 언니, 우리 엄마 괜찮겠지? 나 어제 너무 걱정돼서 한숨도 못 자고 밤새 엉엉 울었어. 정말 괜찮겠지? 그럼 당연하지, 이 기집애야. 우리 미리 사서 걱정하지 말고 옆에서 기운나는 말들만 해드리자. 엄마 강하신 분이잖아. 알겠어. 언니의 말대로 저희 친정엄마는 정말 강한 분이셨습니다. 사업이 한창 잘 되다가 살짝 미끄러져 갈 위기에 처했을 때도 저희 엄마만이 덤덤하게 상황을 헤아리고 해결해 나가셨죠. 엄마가 없었다면 저희 집 가업도 함께 위기였을 것이고 종래는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엄마이니 저는 부디 얼른 쾌유하길 엄마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바라며 옆에서 지극정성 간호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아이를 돌보는 건 남편이 많이 도와주었는데요. 남편은 당시 이직을 준비 중이라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프다고 하자 자신이 그럼 아이를 볼 테니 신경 쓰지 말고 엄마 병간호에 집중하라고 하더군요. 이 시기 전 남편이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대로 아이는 걱정하지 않으며 엄마에게만 신경 쓸 수 있었죠. 엄마는 자신 때문에 아이를 혼자 두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셨어요. 아이고, 나 때문에 너 괜히 여기 와서 생고생하고 있는 거 아냐? 나 아픈 게 뭐 대수라고 여기까지 와서 병간호를 하고 있어. 참. 엄마는 내 산후조리도 해주고 나 힘들 때 옆에서 가장 많이 챙겨주고 돌봐준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엄마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당연한 거 하는 거니까 그런 걱정이랑 말고 좋은 생각만 해. 나을 생각 같은 거. 알겠지? 그리고 남편이 아이는 집에서 많이 챙겨주고 있어. 그래? 아이고, 우리 사위 든든하네, 든든해. 내가 낳으면 정말 크게 감사 표시라도 해야겠다. 친정엄마는 아프신 와중에도 남편이 기특하다며 고마워하셨어요. 꼭 나와서 밥이라도 사주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저희 가족이 모두 한데 모여 기도를 한 덕분인지 생존율이 낮던 엄마의 암은 점점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항암 치료를 이겨내셨고 더더욱 꾸준히 좋아지는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저와 언니 아빠는 엄마를 보면서 그제야 조마조마한 마음을 덜어낼 수 있었죠. 저도 아이 돌보기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일이 터진 겁니다. 제겐 왜 그리 많은 삶의 질곡들이 존재했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가 친정엄마의 간호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몇 번 저희 집에 드나지셨나 봅니다. 남편 밥을 챙겨주러 오신 건데 올 때마다 집안일이며 뭐며 잘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푹 쉬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제가 도대체 저희 친정엄마에게 언제까지 매달려야 하냐고 물었다고 하네요. 아니, 솔직히 말해 걔 엄마가 아픈 건 나도 안타깝게 생각하지. 나한테 집도 챙겨준 양반인데. 근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굳이 병문안도 아니고 매일 거기 병실에 틀어박혀 효녀심창 노릇한다는 게 말이나 되니? 그것도 남편 밥이며 살림이며 다 내팽개치고?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고. 예, 너 걔한테 전화해서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라. 안 그러면 이혼이라고 똑부러지게 말을 하라고. 아, 엄마, 어떻게 그래요. 장모님이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엄마, 장모님 지금 정말 심각하시대요. 뭐 그냥 와이프랑 시간 갖게 두세요. 제발요. 전처럼 괜히 갈등 일으키지 마시고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나는 그렇게 못해. 며느리는 엄연히 출가 외인인데 당사자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그 끝에 시어머니는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거셨고 헐레벌떡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땐 소파 위 엄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낮이었던지라 아이는 학교에 갔고 남편은 없었네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너, 네 엄마 병수발 얼마나 더 할 거니? 네? 얼마나 더 할 거라뇨? 엄마 나으시기 전까진 저랑 언니가 번갈아 가며 할 생각인데요. 뭐? 아니, 넌 그럼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내팽개치고 거기에만 매달릴 작정이라고? 네가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막말로 네 엄마가 살아있을 거란 보장도 없는데 못하러 그러냐고? 소득 없는지 그만하고 집에 그만 들어와 앉아라. 다시 내 아들 밥도 잘 챙기고 아내인 네 노릇을 하란 말이야. 시어머니의 막말은 충분히 지금까지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정말 도가 지나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말 한마디 한마디 뱉으면서 목소리가 저절로 떨리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보세요. 우리 엄마가 뭐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말이면 단줄 아세요? 뱉으면 말인 줄 아시냐고요. 박사시고 교수시면 뭐하나요? 이렇게 무식한 소리만 하시는데 그것도 손윗 사람이. 뭐? 이게 지금 어디서?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기는 표정으로 절 보다 손을 들었죠. 그 손으로 제 뺨을 철썩 쳤고요. 저도 여기서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 뺨을 맞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섰고 집안은 거의 완전히 개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화기를 들자 시어머니는 저를 가로막았고 그 사이에서 한바탕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았고 머리칼이 우두둑 뜯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남편이 들어왔어요. 잠깐 슈퍼에 갔던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너무 놀라 저와 시어머니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야? 아니 엄마, 이 사람 머리채를 왜 잡고 있는 거예요? 좀 놔요. 참, 엄마. 네, 오늘 이녀 버릇을 아주 당장 고쳐놓을 거야. 남편이 버럭 성을 내자 시어머니는 잠깐 주춤하는 것 같더니 그러면서도 절대로 제 머리채 놓지 않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힘으로 어찌어찌 시어머니를 떼어놓자 씩씩거리며 자신도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대체 어떤 죄목으로 저를 신고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기가 차 그럼 그렇게 해보라고 대차게 말하고는 남편에게 당장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고 난 후 저는 집안에 가만히 앉아 이 사태를 되짚어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 계속해서 이 사람과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이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말이 피부로 와닿았고요.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 중 그 어느 것도 이해되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그런지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때마침 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언니에게 엉엉 울며 지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게 되었어요. 언니, 나 정말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그냥 이혼하고 다 때려치고 싶어. 지금 우리 애 학교 갈 시간이어서 다행이지. 애가 봤으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 정말 내가 해서는 안 될 결혼을 한 것 같아. 어머, 니네 시어머니 그럴 줄 알았다니까. 세상에, 아니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니? 내가 다 기가 찬다. 너 일단 우리 집으로 와. 짐 싸서 애기만 데리고 이쪽으로. 응? 친정언니는 제가 우는 게 속상했던지 짐을 싸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고 저는 당분간 아이와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요. 언니네서 며칠 지내며 이혼을 할지 안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로도 했고요. 근데 제가 이혼할 기세로 언니네에 있자 남편 쪽이 안달이 나기 시작했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이대로 이혼할 건 아니지 않냐며 매일 언니네 집으로 와 저를 설득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죄하기도 했고요. 당시 엄마도 언니네에 있었는데 엄마도 속상했는지 남편에게 호된 꾸지람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자네한테 단 한마디도 싫은 소리 한 게 없네. 그렇게 하는 게 내 딸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어쩜 이런 일을 새끼게 할 수가 있나? 나는 내 딸이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정말 너무 속상하네. 죄송합니다, 장모님. 남편이야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주워거렸죠. 그러다 제가 집으로 돌아간 계기는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계속 남편과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보챈 것이었어요. 아이를 생각하면 아직은 결혼 상태를 유지해야 아이한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이 보육을 잘해주기도 했고 그래서 아이가 남편을 잘 따르고 좋아했거든요.
엄마, 나 아빠랑 같이 있고 싶은데. 라는 말을 하루에도 12번씩 하니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가도 마음이 다시 결혼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대신 남편에게 약속을 받아내야 했죠. 당신 그럼 나랑 약속 하나 하자. 당신도 나도 우리 섬으로 내려가. 어머님 함부로 우리 집 못 내려오시게 먼 곳으로 가자. 당신 예전부터 제주도에 살고 싶어 했잖아. 나도 그렇고. 우리 거기서 자리 잡고 살아보자. 제주도? 제주도면 너무 멀지 않아? 우리 먹고 살기에도.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은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 여기 사는 게 너무 징글징글해. 그때 저는 조금 갑작스럽지만 제주도 여행을 고려했습니다. 그저 어디로든 훌쩍 떠나고 싶었고 아무도 저와 우리 가족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더군요. 옛 기억들을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현실적인 부분들을 걱정하긴 했지만 저와 이혼하지 않기 위해 알겠다고 말하며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제주도로 향했고 제 나이가 43, 우리 딸이 10대 중반을 보고 있을 무렵까지 그곳에서의 모든 계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이후 명절은 거의 지내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제가 오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만 형식상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건 역시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린 사건이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죠. 시어머니도 제가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했다는 것을 알고는 그 뒤론 큰 난리를 떨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물론 중간중간 동설한 사람이 전화가 와서 제 복장을 뒤집어 놓는 방식으로 야단을 부리긴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이 사연을 쓰게 된 사건인데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다 못해 진절머리가 나는 일입니다. 저희 엄마의 칠순을 맞아 칠순잔치로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남편의 아이디어로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장모님 지금까지 어디 가보지 못하셨다고 했잖아. 아주 젊었을 적에 미국 가본 거 빼곤 여기만 있었잖아. 더 나이 들기 전에 우리 장모님 해외여행 가보는 거 어때? 요즘 패키지 상품도 잘 나와서 가까운 동남아나 괌도 좋고. 그럴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엄마 얼마 전부터 태국 가고 싶다 하셨어. 제주도에서 알게 된 친구 한 명이 관광 상품 관련 일을 하고 있던지라 마침 딱 좋았어요. 엄마가 무엇보다 무척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언니까지 3명분의 해외여행 패키지를 결제하게 되었죠. 그런데 엄마가 해외로 떠난 후 얼마 안 되어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는 갑자기 제주도로 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일단 저는 알겠다고 하고 시어머니가 오시기로 한 날 딸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제가 관리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당시 저는 제주도에 내려와 가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부분을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사업은 온라인 쪽으로 아주 잘 풀리고 있었고 그랬기에 남편도 저희 집 사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하면 괜히 난리가 날까 싶어 따로 말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제주도에 와서 남편은 저희 집 가업에 기대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될 줄은 몰랐네요. 알았다면 진즉에 말했을 텐데. 시어머니는 도착하자마자 먼 곳에서부터 비행기 타고 오느라 힘들었다며 오자마자 저에게 온갖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보는 시어머니이기도 하고 어색하여 일부러 바쁘게 몸을 움직여 차도 내놓고 간식도 만들었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제가 만든 쿠키를 가만히 보더니 갑자기 그걸 바닥에 내팽개치더군요. 순간 제가 잘못 봤나 싶었어요. 너 아주 호사를 누리고 산다? 나 피해 여기 와서 내 아들 잡고 사니까 좋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너, 네 엄마 칠순기념으로 해외여행 보냈다며? 내 아들 돈으로 그딴 호사를 누리려고 해? 모녀가 세트로 진상이네. 내 아들 갈수록 말라가는 거 보기 안쓰러워 죽겠는데. 뭐? 안 걸렸던 노인네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인네를 해외여행까지 보내? 네가 제정신이냐? 어머님, 말씀 가려서 하세요. 언제 남편 돈으로 저희 엄마 해외여행을 보냈다고 해요. 제 돈으로 한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래라, 말이 되는 소리. 네 돈이 어딨어? 시어머니는 역시나 남편이 우직하게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드렸다 생각하더라고요. 정말 웃겼습니다.
남편이 제주도에서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시어머니에게 저희 집 가업의 규모가 크다는 말을 몇 번 한 적도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저리 새카맣게 기억도 못하고 추측조차 못할 수 있던 걸까요? 저는 기가 차 소리나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더군요. 갑자기 시어머니와 전에 있었던 일도 생각나고 더 실랭이 하다간 제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부르던 차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못된 그 손버릇을 버리지 못했는지 제가 눈 똑바로 뜨고 제 돈으로 계속 해외여행을 보냈다고 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또 손을 치켜들었거든요.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네 친정 집구석에 돈 나올 구멍이 어디 있다고? 무슨 돈이 있다고 헛살 떨어? 너 그런 거짓말하면 지옥 가 이년아. 시어머니는 거짓말을 한다는 요량으로 제 뺨에 손을 또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였습니다. 저는 더 봐줄 의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손을 들었고 이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러지 좀 마 제발. 나 와이프 도움받아 사는 거란 말이야. 아니, 우리 아들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우리 와이프 가업하는 거 돕고 있다고. 그게 우리 집 유일한 생계 구멍인데 엄마 자꾸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아들 이혼시키고 싶어 환장했어? 남편의 폭로에 시어머니 얼굴은 보기 좋게 시퍼래졌습니다. 믿기지 않는지 정말이냐고 계속 되묻더라고요. 그 얼떨떨한 얼굴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남편은 나중엔 말을 하다 울면서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애원조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기 결혼 생활을 망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모자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면 자기는 엄마와 연을 끊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의 진심이 묻어나오는 말에 저 또한 울컥했습니다. 남편 역시 그간 자기 엄마 때문에 꽤나 스트레스가 심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까지 내뱉고 나니 순식간에 분위기는 차분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잠깐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이더니 다리가 휘청인다며 잠깐 소파에 앉았어요. 그러고선 처량하게 저를 올려다보는데 하고 싶은 말이 엿보였습니다. 애미야, 내가 많이 너를 못살게 굴었지? 그래, 내가 잘못이다. 나 때문에 나는 네 가업이 그렇게 큰지도 몰랐고 그것도 모르고 내가 말실수를 했다. 아주 큰 실수를 해서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그 한마디를 남기곤 똑같이 처량하게 일어나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뒤돌아가는 시어머니 뒷모습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지만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걸어오는 전화엔 다소 확실한 태도로 차단해버렸어요. 네, 어머님. 제 뺨 때린 건 절대 용서할 수 없고요. 그러니 사과든 뭐든 하지 마세요. 받아줄 마음 없으니까요. 아드님이요? 아드님과는 계속 살지 어떻게 할지 생각 중이네요. 시어머니는 제 반응에 무척 안절부절하며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저와 시어머니 관계는 그러하네요. 아마 제가 시어머니를 평생 용서할 일은 없을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독이 든 성배와 같다고 하는데 글쎄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평생 안 보고 살겠다 했고 저는 그 말을 떠나 남편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혼을 할지 말지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벌써 내년이면 제 나이도 74시 되네요. 언제 이렇게까지 살아올 줄 알았겠어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바쁘게 자식 키우면서 살다 보니 그냥 훌쩍 그렇게 나이를 먹게 된 듯하여 생각이 늘상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왠지 좀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절 괴롭히는 것은 자식이고 결국 자식 욕을 하려면 부모인 저부터가 제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달리 방도가 없어요. 좋은 말도 위로하는 말도 딱히 기대하진 않을 테니 그냥 들어만 주세요. 저에겐 아들 셋이 있고 애들 성격이 참 각각 달라요.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끼리 어쩜 이렇게 다른 건지 맨날 신기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런데 보통은 거의 장남이 집안 재산이라고들 하잖아요. 엄마 말 잘 듣고 효자고 이런 말들이 따라가게 되는데 전 이것까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낳아본 내 아이가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제 속을 썩일 줄 몰랐어요. 우리 남편은 군인 출신이라서 꽤 성격도 거칠고 센 편인데 이 녀석은 절 닮은 건지 맨날 제 치마 꽁무니에만 매달려서 답답하게 하더라고요. 솔직히 7, 8살 무렵에는 애들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 가도 돼? 화장실 갔다 오고 싶은데 엄마가 허락해줘야 갔다 올래. 빨리 말해줘. 화장실 가봐라. 이런 걸 답답하게 묻고 있는 아들이 이해가 안 돼서 당시에 저도 달래기도 하고 야단도 치면서 말했어요. 상훈아, 그런 걸 뭐 엄마한테 일일이 물어. 너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갔다 오라고. 그러면 애가 삐져서는 아주 묘하게 구는 거예요. 입은 대빨 나와가지고 다리를 오므리고 서서는 아주 꾸질하게 비비 꼬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이건 소변을 참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도 다시 어르고 달래면서 그냥 다녀와라 했었는데요. 나중에는 글쎄 급기야 학교에 다니게 되어선 사고를 치고 말았답니다. 당시 얘네 반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얼마나 호되게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어머니, 상훈이 벌써 2학년인데도 화장실 하나 갈 줄 몰라서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아침에 친구랑 장난치는 걸 제가 좀 야단쳤더니 이번에는 안 가고 꾹꾹 참은 거 있죠. 수업 시간에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애가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길래 전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글쎄 그 자리에서 소변을 지리지 뭐예요? 상훈이는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한테 화장실 가도 되냐 마냐 묻고 제가 바빠서 대답할 틈이 없거나 뭐 일이라도 생기면 저렇게 참는다니까요? 선생님은 엄청 흥분하셔서는 이거 치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며 화를 내시더군요. 저는 갈아입을 옷을 갖고 와서는 고개도 못 들고 그냥 그렇게 야단을 맞고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아들의 이런 모습이 이해 안 가니 주변 학교 엄마들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어디 상담도 다니고 그랬어요. 한약도 먹여보고 그때는 뭐 심리치료나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 그냥 병원 가서 넋두리를 하며 털어도 보고 큰 병원 가서 검사도 해보고 하여튼 그랬답니다. 헌데 한 가지 이때 저를 방해하는 게 있었으니 바로 남편이었어요. 사내 자식이 말이야. 아니 대체 왜 저렇게 찌질하게 구는 거야 저 녀석은. 아직까지도 화장실 못 가고 저렇게 지리고 다니고 툭하면 지 엄마 폭에 매달려서는 저건 남자로 태어나면 안 됐어. 기집애로 태어났었어야지. 아니 기집애로 태어났었어도 저건 문제야. 누가 저런 걸 데려가려고 하겠냐고. 아유, 아주 보기만 하면 내가 속이 끓어올라. 이렇게 보시는 대로 우리 남편은 본인이 느끼는 바를 그대로 아들 앞에서 표출해버렸답니다. 큰아들은 크게 사고를 치는 건 아니어도 자잘하게 우리를 신경 쓰게 하는 게 많은 아들이긴 했어요. 근데 또 그만큼 세심하고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애라 저런 소리를 지 아빠한테 듣고 나면 애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 또 뒤척거리면서 화장실을 가도 되냐 어쩌냐 하면서 저를 슬그머니 깨우고 아주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상훈이 너 제발 그만하고 그냥 갔다 와. 한 번만 더 엄마 깨우면 엄마 가만 안 있어. 회초리로 때릴 거야. 이때는 저도 낮에 애 문제로 남편이랑 싸운 데다가 한창 뛰노는 아들들 돌보느라 지쳐 있었어요. 겨우 잠든 저를 그 새벽에 또 깨워가지고 묻고 있는 아들놈을 보니까 부하가 치밀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 녀석은 또 이불에 소변을 지리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 새벽에 전 이불 빨래를 해야 되었고 정말 지옥 같은 저학년 시절이 지나갔답니다. 그러는 사이 이 녀석이 지 학교 안에서 사회성이란 게 있을 리가 없었어요. 정말 큰아들만 생각하면 이때 걷다가도 부하가 치밀고 눈물이 났던 게 자식이 셋이 있건 100명이 있건 이렇게 신경 쓰게 만드는 녀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내 새끼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방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 못한 채로 그렇게 세월만 지나갔답니다.
그나마 6학년쯤 되니 그제서 어느새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지가 알아서 화장실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은 나쁘지 않은 편이어서 중간 정도는 갔는데 이때부터 절 괴롭게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답니다. 설마 하고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우리 반에 일진 애가 있는데 걔가 자꾸 나를 괴롭혀. 무서워. 이제 학교 안 갈래. 정말 이게 뭔 말인지 저는 일진이니 뭐니 하는 말 뜻도 그때 잘 몰랐어요. 어쨌건 누가 자꾸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하니 너무 괴롭더라고요. 딱히 어딜 얻어맞은 건 아니지만 아들이 그 녀석들한테 들은 말은 요즘 말로 언어폭력이었어요. 나보고 친구도 없고 오줌 싸개라고 막 욕하는 거야. 걔 주변에 다른 애들도 같이 나를 무시하고 놀려. 너무 창피해서 학교 다니기 싫어. 나보고 얼굴 꼴도 보기 싫다고 이제 학교 나오지 말래. 이 말을 들으니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그동안 아들을 키워왔던 날들이 제 뇌리를 스쳐가면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가 싶어서 온 얼굴이 뜨끈하고 괴롭더군요. 아무리 제 속을 썩이고 힘들게 했다지만 그래도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이고 소중한 아이인데 얘를 갖다가 그렇게 못된 녀석들이 괴롭히고 말을 함부로 한다니요. 지들이 뭔데 내 애한테 저딴 말을 하는 건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부글거리는 상태로 내내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다가 다음날 애를 학교에 어거지로 끌고 가면서 그 녀석을 찾아냈답니다. 너 말이야, 네가 우리 상훈이한테 그랬어? 학교 오지 말라고? 네가 뭔데 그래? 니네 엄마 어디 계셔? 엄마 얼굴 좀 보자. 엄마 당장 오시라고 해! 그러자 이 녀석은 진짜 애가 아니라 웬 음흉한 애어른 같은 인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희죽희죽 낄낄거리면서 저를 비웃더라고요. 뭐예요, 아줌마? 저리 나와요. 아줌마가 뭔데 우리 엄마를 오라가라요. 우리 엄마 와봤자 아줌마 못 이겨요. 나대지 말고 저리 비켜요. 이러면서 진짜 드럼통 같은 몸을 한 녀석이 저를 훅 밀고 가버리는데 이거 애인데도 제가 밀릴 분위기더라고요. 이런 녀석한테 우리 애가 한창 눈치를 봤으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됐어요. 결국 이 일은 학교 폭력으로 해서 아주 지루하고 고루하게 이어졌지만 학교 쪽은 저희 편이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사과도 못 받고 돌아오는 길 저는 꺼이꺼이 차 안에서 울고 남편 역시 복잡한 얼굴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운전대만 잡던 모습이 생각나요. 전학시키는 것도 말이 쉽지 같은 학교에 4학년, 2학년으로 얘 동생들이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만 다니고 있던 저 애들까지 학교를 옮기려니 너무 힘들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생뚱맞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더 생각할 것도 없어. 상훈이 녀석 학교 다니지 말라고 해. 검정고시 같은 거 있잖아. 저 녀석 내가 볼 때 이미 답은 나와 있어. 전학을 시켜도 될 게 아니고 저러고 곧 중학교 가면 이제 그땐 본격적으로 처맞고 다니기 시작할 거야. 남자들 세계는 그렇다니까. 당신 그 꼴 보기 싫으면 지금 빨리 머리 회전시켜 놓는 게 좋아. 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전 정말 머리에 천둥번개가 치는 듯 했어요. 겨우 지 또래처럼 사람 구실을 하는 듯 하더니 그 또래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인간관계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아무리 부모가 이래저래 노력해서 또래들 틈으로 밀어놓아도 본인이 의지가 없고 눈치 보며 우물쭈물거리면 금방 그 사이에서 도태되고 마는 거예요. 몇 번을 생각해도 거친 남자들 세계에서 살고 있는 남편 말이 그닥 틀리지 않은 듯했고 일단 큰아들 본인의 생각도 비슷했어요. 엄마, 나 학교 안 다니고 싶어. 걔네 무서워. 걔네 중학교에도 아는 형들 있다고 했단 말이야.
나 그냥 학교 자체가 싫어, 엄마.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이렇게 아들이 절 잡고 졸라대기 시작하는데 이때 제가 뭐 그리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었겠어요. 사실 판단이라는 건 다 지나고 나서야 그게 맞았다거나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시 뉴스에서는 또래 아이들 왕따로 인해서 아주 끔찍한 상황을 겪은 한 가정의 내용도 보도되었고, 결국 그렇게 아들은 학교를 어찌저찌 제가 함께 가면서 겨우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중학교는 가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검정고시를 치게 되었답니다. 밑에 아들 둘도 있는데 큰아들을 데리고 씨름을 해가며 공부도 신경 써야 하니 정말 죽겠더라고요. 나름 또 친구는 만들어주고 싶어서 큰 대형학원으로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지 친척 형들이랑도 만나게 해주고 애를 썼어요. 저는 정말 자신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 자리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꼬집어서 몇 번이나 말을 하는 이유는 이후로도 아들은 제가 바랬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클 만큼 커서 움직인 자식의 발걸음이란 더 이상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식을 키우는 건 끼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독립을 시키기 위한 거란 말이 있는 건가 봐요. 아들은 20살이 되어 대학에 어거지로 가게 되었고 당시에 묘하게 저에게 불만이 많더군요. 엄마가 대학은 가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잖아. 나 이제 진짜 지겨워. 집이 지겹다고! 왜 그렇게 아들은 저에게 불만이 많은 걸까요? 외려 둘째 아들은 엄마는 형아만 좋아한다고 서운해할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제가 너무 오냐오냐 다 받아줘서 그렇게 불만이 많은 게 아니었나 싶어요. 아무튼 대학을 가서는 어떻게건 학교를 다니고 적응을 하는 것 같더니 군대 갈 때로 해서 또 말썽이더라고요. 군대도 안 가고 싶어, 엄마. 나 어떻게 좀 안 갈 방법 없어? 엄마가 좀 알아봐줘. 저한테 이런 말을 해봤자 그게 받아들여질 리가 있나요? 이때는 남편도 못 참고 지 아들에게 크게 손찌검을 했답니다. 뭐 군인인 아빠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다 정말 너무하다 싶으니까 손이 그렇게 먼저 나가게 된 것 같아요. 야, 정상훈이 너! 너 진짜 적당히 좀 해라, 어? 네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엄마 없으면 어찌 살려고 그래? 엄마 죽으면 따라 죽을 거야? 이 못난 녀석 같은 이라고! 그렇게 흠씬 얻어맞은 아들은 원망스러운 얼굴로 제 아빠를 바라보더니 한동안은 군대 이야기를 안 했어요. 하지만 최대한 미룰 만큼 미루고 버티다가 지 동생들보다 늦게 군대를 갔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미안한 게 큰형이 이렇게 제 속을 뒤집어 엎을 때 둘째와 막내는 정말 알아서들 큰 느낌이에요. 특히 둘째 아들은 아주 애가 눈도 부리부리하고 이쁘장하게 생겨서 늘 주변에서 연예인 시키지 뭐하냐고 할 정도였거든요. 하여간 이래서 씨는 공평한 거야. 상훈이 엄마, 너무 상훈이 하나만 보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정훈이 쟤 얼마나 인물 훤칠하고 키도 커. 그리고 어쩜 저렇게 싹싹하고 애가 착해? 저런 아들 있으면 뭐 딴 아들이 속썩여도 그럭저럭 참고 사는 거지 뭐. 응? 좋은 것만 보고 살아. 세상 사람들 뚜껑 열어보면 다들 비슷하게 산다니까. 이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평범해 보이는 집들도 다들 속사정이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뭐 남사정의 위로를 받을 상황은 아니긴 했어요. 큰아들은 군대 가 있는 기간 동안은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의외로 말이에요. 하지만 제대하고 난 뒤부터 이 녀석이 본격적으로 등골을 빼먹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호주로 유학 가고 싶어. 가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 좀 보태줄 수 있어? 아무래도 싹수가 노란 게 이때부터 시작되었을 듯 싶은데 제 대처가 너무 늦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지가 알아서 아주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니 희한했던 거예요. 반대하는 남편을 설득해서 저는 호주로 아들을 보내줬고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도 보러 갔었답니다. 근데 참 자식이라는 건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평소 편지 같은 게 날라왔을 때나 지 동생들에게 메일을 보낸 내용들을 보면 제법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차를 샀다는 둥, 학비가 모자란다는 둥 어쩌고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 전 이쯤에서 또 선을 긋게 되었어요. 그 이상은 보태줄 돈이 없어. 이 집에서 너만 자식이야? 정훈이, 명훈이는 아직도 학교 다니고 있어. 그쯤 하고 들어오던지 아니면 농장이라도 해서 알바를 하던지 알아서 해. 그 무렵부터 전 아들에게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직구로 말을 던지게 되었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았어요. 부인과에서 검진을 받아보니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추적 관찰을 받아보자고 하던 차에 점점 결과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남편은 평소 무뚝뚝한 사람이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선 꽤 저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해준 말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제 좀 당신을 생각하면서 살아. 상훈이 저러다가 굶어 죽어도 할 말 없지 뭐. 당신이 얼마나 그동안 제 고문이를 따라다녔어. 나이 30이 되도록 엄마가 품고 낳아주고 키워주고 뒤치다꺼리 했으면 된 거야. 그 다음은 저 녀석 몫으로 그만 공을 넘기라고. 이제 당신만 생각해. 당신이 아프고 어쩌고 그러면 결국 그것도 부모 노릇 잘못하는 거야. 안 아프고 건강해야 자식들한테 부담이 안 되는 거라고. 알았어? 그러면서 내내 병원도 같이 다녀주고 해외에 가고 없는 큰아들을 대신해서 둘째 아들이나 막내를 시켜서 저를 챙기게 했던 남편이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데다 저도 아프니까 예민했고 남편 말은 곱씹을수록 너무나 맞는 말이라 반박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이래저래 말을 거르지 않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웬일로 옛날 아이적 모습이 나오면서 소심해지는 듯 했던 아들이 말이에요. 한국에 들어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찌어찌 아는 연주를 통해서 조그만 회사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자꾸 뭔가 좀 안정이 되고 정돈이 되는 것 같으면 자꾸 사람을 이렇게 찔러대는 건지 이번에 큰아들이 갑자기 갖고 나타난 카드는 결혼이었어요. 결혼? 아니 그래. 네 나이가 결혼해도 이상한 나이가 아니긴 한데 누군데? 상대는 누구야? 글쎄 저는 그 내용을 듣고 거의 기절초풍을 했지 뭐예요. 무려 8살이나 연상인 회사 직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리고 뭐라고 해도 아들은 듣지 않았고 남편은 이런 모습을 보며 혀를 쯧쯧 찼어요. 늘 그렇게 제가 아들을 돌보는 모양새를 마음에 안 들어했던 남편이 이때 역시 저랑 반대로 의견을 내더군요. 그냥 하라고 해. 뭘 걱정해? 지도 대책이 있겠지. 8살 어린 애기 같은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보단 낫잖아. 쟤는 차라리 그게 나아. 쟤는 지 엄마처럼 지를 챙겨주는 여자를 만나야 돼. 저 정도면 지가 알아서 잘 찾아갔구만. 태어나서 아주 처음으로 잘한 일이지 뭐야. 아이 더 참견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해. 남편은 이렇게 쭉쭉 밀어붙이더니 못마땅하는 저를 두고 어느새 상견례도 그냥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빠르게 결혼을 하게 되었지 뭐예요. 얼떨결에 며느리를 보게 된 저는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좀 겪어보고 나니 진짜 이때 남편 말이 하나도 틀릴 게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자기 부인을 얻은 것은 제가 이 녀석을 낳은 이래 인생 최대 잘한 일이었어요. 큰 며느리는 결혼하던 날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 남편을 갖다가 어리다고 함부로 부른 적이 없어요. 8살이나 어린 꼬마 신랑 같은 이 녀석이 뭐가 이뻐서 결혼을 했는지 몰라도 하여간 참 싹싹했어요. 처음엔 저도 제 딴엔 시어머니랍시고 어디 나이 많은 여자가 우리 아들 휘어잡고 살려고 저러나 했어요. 하지만 제가 오해를 했더라고요. 어머니, 저기 상훈 씨 오늘도 출근 잘했어요.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돼지고기 전지로 불고기 해주고 고추장찌개 끓여주니까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아 참, 어머니 이거 같이 드실래요? 저희 친정에서 아빠가 보내주신 사과인데 진짜 달고 맛있어요.
며느리는 이런 애였어요. 아들들 틈에 살아서 군인인 남편과 살며 이미 여성성이란 건 거의 다 잃다시피 한 저에게 아주 싹싹하고 달큰하게 다가오는 애였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얘랑 있으면 아주 묘하게 마음이 편하더군요. 그렇게 2년하고도 3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때가 참 우리 집에서 별일 없이 흘러가던 평화로운 시기였어요. 큰아들이 장가를 갈 거란 생각도 못했는데 갔고, 가서는 막상 제 예상과 달리 너무 잘 지냈다는 거예요. 뒤이어 갑자기 막내도 장가를 가고, 얼마 안 되어 제일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까지 장가를 보내고 나니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좀 살만하고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아직 우리 자식들 사이에서 손주도 없지만 이제 곧 좀 보겠지 하던 때에 남편은 좀 더 제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늘 건강을 자랑하며 살던 남편이었지만 왜 암이란 녀석은 그렇게 준비할 틈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분주하게 뛰면서 대처를 해보았고 늘 무뚝뚝하게 굴던 큰아들마저 제법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감정 표현을 그나마 좀 하는 둘째 아들과 막내는 울기도 하고 며느리들도 함께 와서 도와줬어요. 간만에 가족들이 뭉친 듯 했지만 남편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모아놓은 듯 하더니 아주 발빠르게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새벽녘에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가족 중 그 누구에게도 그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지 않고 말이에요. 참 야속하기도 하지. 임종하는 순간에도 그렇게 각을 잡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걸까요? 남편은 젊다면 젊은 나이인 60대에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고 저는 졸지에 혼자가 되었어요. 이런 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긴 했지만 전 체력이 좀 약할 뿐 크게 지금의 환경을 바꾸고 싶진 않았답니다. 됐어. 내 생각들 할 것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 아들 셋 다 멀리 살지 않고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뭐 어때? 힘든 일 있으면 내가 알아서 연락할 테니까 괜히 모신 애만에 니들끼리 일만 들지 마. 이 말은 정말 제게 있어서 꽤나 큰 진심이었어요. 남편의 빈자리를 보는 게 우울하기도 했지만 그거와 별개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정말 근 몇십 년 만에 이 집에 저 혼자 있어 보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아들 셋을 낳고 이렇게 복작복작하게 살면서 제대로 마음을 두고 쉬어보지도 못했나 싶었어요. 집을 치우고 정리를 하고 어쩌다 보니 남편을 보낸 슬픔과 함께 간혹 조금씩 여백의 틈이 있어 그런대로 전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딱히 큰 불편은 없지만 아무래도 집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지방에는 큰언니네가 살고 있는데 왠지 그쪽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더 이상 제 손길이 없으면 안 되는 자식들을 끼고 있는 것도 아니니 그냥 전 너무 크게 생각지 않고 정리를 냈어요. 그러면서 애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대충 우리 집이 굴러가는 상황,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들 셋에게 말을 하긴 했답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큰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 있어. 가긴 어딜 가.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있는데 그냥 같이 살면 되잖아. 뭐야, 너 네 마누라한테는 물어보고 하는 말이야? 요즘 같은 때에 함부로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 소리하는 거 아니야. 니들끼리나 잘 살아. 엄마 정말 힘들고 불편하면 그때 말할게. 지금은 됐어. 늙은이 취급하지 마. 그러면서 저는 그냥 넘겨버렸어요. 한편으론 이런 소리도 할 줄 아는구나 싶어서 기특하기도 했는데 제가 지방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요. 아주 뒤통수를 세게 내리치듯 사고를 쳐버렸어요. 엄마 그게 수중에 돈 얼마 없어? 내가 사업을 했는데 말이야. 아니 이것만 매달린 건 아니야. 엄마 나 회사 잘 다니고 있는 거 알지? 그거 다니면서 부업으로 한 거라고. 근데 돈이 좀 필요해서 엄마한텐 얘기 안 하고 내가 대출을 받았거든. 근데 아무튼 지금 좀 상황이 꼬였어. 내가 오래 안 넘기고 갚을게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뭔 말 같지도 않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전 거절을 해버렸지만 이 녀석과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가 순간적으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간 봐온 며느리의 인상은 적어도 이 녀석보다는 됨됨이가 나았으니까 말이에요. 괜히 이 녀석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얘, 상훈이 녀석 사업한다고 빚을 얻었다면서 내가 진짜 너 볼 면목이 없다. 너는 대체 얘가 뭐가 좋다고 같이 사니? 내가 진짜 너한테 다 미안해 죽겠다, 정말. 정말 한없이 미안한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사과를 냈고 며느리도 확실히 좀 힘들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니,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좀 힘들긴 해요. 이 사람 집에 자주 안 들어오고 보통 속을 썩이는 게 아니에요. 연락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이 말에 정말 너무 미안하고 울컥한 거예요. 어린 남편이랑 잘 맞춰 살겠다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 지부인을 갖다가 이렇게 속 썩여서야 되겠느냐고요. 도저히 이런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때 어쩔 수 없이 정말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큰아들에게 돈을 얼마 주게 되었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빠르게 알았던지 큰며느리한테 제깍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상훈 씨한테 돈 보내주셨다면서요. 아, 참 왜 그러셨어요. 저 고생시킨다고 뭐라고 하셨다는데 설마 그게 이유는 아니시죠? 아들 녀석은 그냥 조용히 받고 말 것이지 가타부타 또 지 마누라한테 얘기를 다 했더군요. 예, 아니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난 이제 줄 돈도 없어. 이제 니들끼리 알아서들 잘 살아. 난 모른다, 응? 며느리 말이 틀린 게 아닌 것이 저는 진짜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며느리는 우리 남편이 아플 때의 기간이 길지 않긴 했지만 그때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했어요. 매일같이 와서 반찬 챙기고 이때 자기도 난임으로 고생하고 있었으면서 버스를 타고 오갔다니까요. 큰아들이 우리한테 팅팅거리고 말도 안 듣고 그래도 그때마다 바로 옆에서 제법 나이 많은 누나답게 야단치고 했던 애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며느리가 우리 아들한테 질려서 이혼하면 어쩌나 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전부였던 건 아니고 일단은 아들이 하도 애원을 하니 정말 마지막이다 하고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더 이상 해줄 생각이야 없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내고 있던 나날 중 저는 큰언니 집 옆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집에는 위층에도 아래층에도 거의 다 제 또래 사람들이 살긴 했어요. 나름 재개발을 한 곳이라지만 그래도 엄연히 지방이니 젊은 사람들은 안 살잖아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너무 황망하고 비통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뉴스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지만 새삼 이런 일이 생길 게 뭔지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프더라고요. 뭐라고? 4층, 그러니까 4층 할머니? 나보다 10살인가 많아 보이던 그 할머니 말이야? 어쩐지 안 보인다 했더니 세상에 무슨 일이래 이게 언니. 참 끔찍해라. 어떻게 살아 정말. 다른 게 아니고 글쎄 찾아오는 가족이 없어서 생긴 비통한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언니 말로는 가끔 딸이랍시고 누가 오는 것 같긴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아무튼 이 할머니가 밤새 심장마비인지 뭔지로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도통 며칠이 지나도록 들여다보는 이가 없으니 그냥 고독사와 다름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저는 남편이 먼저 가고 난 다음에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던 사람인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감정이 마구 치닫는 느낌이더군요.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다른 애들한테는 잘 못 꺼내놓고 큰며느리에게만 말을 했어요. 저도 참 이렇게 말을 한 자체가 애들한테는 같이 살자고 조르는 꼴인데 말이에요. 둘째네는 애기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고 막내네는 둘이 공부한다고 나가 있었을 당시라 딱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말을 큰며느리가 전달을 했던 건지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그러게 내가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왜 말을 안 들었어? 모신다고 했잖아. 그러지 말고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 그 집도 그냥 팔아버려. 또 다시 돌아가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당시 아들 말을 들으니 저도 이 집은 남겨두고 새를 줄까 하다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들려나 하면서 도통 앞길이 예측이 잘 안 됐어요. 아무래도 한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도 얼굴을 마주쳤던 분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니 보통 마음이 뒤숭숭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일은 어찌어찌 진행이 되어 큰아들네 가게 되었고 둘째랑 막내한테도 그리 알렸어요. 애들은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되었나 놀라워하면서도 협의가 되었으니 잘 됐다는 반응이더군요. 형이 엄마 오시라고 했어? 웬일이래? 형치고 대단하네. 난 엄마 우리 형 언제 철드나 했거든. 솔직히 말이야, 형 돈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형수도 너무 안 됐고 언제까지 저렇게 우리 형 뒤치다꺼리나 하셔야 하는지 너무 죄송하다니까. 형수님 치킨집에서도 알바하시고 배송 알바도 하고 엄청 바쁘시대. 이런 말은 우리끼리 하는 거지만 형이 제대로 돈을 안 갖다 주니까 형수님이 저렇게 꾸역꾸역 고생하시나 봐. 이런 얘기까지는 당사자들이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듣고 나니 또다시 잠을 설치게 되더군요. 그래도 내가 이번에 가서 아들네 살게 되면 이래저래 살림을 합친다고 생각해서 얼마 줘야겠다 싶었어요. 며느리도 고생하고 있고 큰아들도 여지껏 살아온 일에 가장 큰 결심을 했으니 나름 그걸 칭찬해주는 의미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말했더니 큰아들도 꽤 놀라더라고요. 아니 엄마, 근데 진짜 괜찮은 거야? 엄마 딴엔 얼마 안 된다고 해도 2억이면 엄청 큰 돈인데 그렇게 무리해도 괜찮겠어? 사실 내가 엄마한테 말은 안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나도 밤에 대리 뛰고 바쁘기는 하거든. 지금 와이프랑도 썩 사이가 좋지 않아. 그래도 그 와중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길래 모시기로 한 거야. 아휴, 이런 상황 안에 있었다는데 제가 괜시리 부담이 된 건 아닌지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고민하면서 움직이게 되었답니다. 당장 아들네가 살고 있는 빌라에 제 돈까지 얹어서 대출을 좀 더 받으면 그래도 세 식구가 아주 조금은 더 넓혀서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큰아들한테는 우리가 얘 장가 보내면서 크게 신경을 못 써줬어요. 워낙에 제 속을 썩이기도 했고 갑작스레 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봐줄 틈도 없이 급히 집만 구해다 주었거든요. 둘째랑 막내 할 때는 그나마 큰아들 장가 보내봤던 감을 갖고 적어도 얘보다는 형편이 나은 집으로 구해줬었어요. 그런데 셋 중에 제일 형편이 안 나아지고 어릴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고생스레 살고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게다가 살림도 합치게 되었으니 무리해서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2억을 아들에게 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라가려고 하던 날에 아들이 서울역에서 보자고 데리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랑도 전날 연락을 했고 전날 저는 큰언니네서 자면서 이런저런 어릴 때 얘기도 나누고 참 많은 말들을 했어요. 상황이 좋을 때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 곁에 가서 사는 게 얼마나 좋냐면서 큰언니는 온갖 축복을 빌어주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날 있잖아요. 저는 정말 제 생에 2번 다시 잊지 못할 아주 경악할 만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날의 잔상이 아직도 제 안에 너무 깊게 파이고 남아있어서 아직도 상처가 낫지 않았고요. 이 긴 얘기를 하게 된 건 결국 전부 이날의 일 때문이랍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큰아들이 말이에요. 그 녀석 정말 차마 제 자식이라고 이쯤 와서 부르기도 이제 참 징글징글한 녀석이에요. 그날 낮 1시에 만나기로 했던 서울역에 있죠? 정말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한참을 서성이며 기다리고 전화를 그렇게나 걸어댔는데 연결도 안 됐고 기다린 지 30분쯤 지나서부터는 전화기가 아예 꺼져버리더군요. 이쯤 되니 복잡한 마음에 큰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글쎄 얘도 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와, 세상에
이 사람 거기 안 갔어요? 저한테 간다고 말하고 갔는데. 아니, 근데, 근데 어머니. 참 이렇게 어머니 아들에 대해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요. 저는 뭐랄까. 예상이 안 된 일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며느리는 거의 다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인 양 아주 허탈하게 말을 하더군요. 사실상 가족이고 부모인 저보다 남인 며느리 입장에선 우리 아들이 더 객관적으로 파악이 됐나 봐요. 돈으로 여러모로 고생을 하고 끌려다니는 듯 하더니 정신없이 빚만 자꾸 늘려가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땐 부족한 자존감을 그렇게 채우고 싶었던 것 같다나요. 대강 이런 얘기는 이날 저녁이 되어서 나타난 며느리와 함께 택시로 가는 중에 들은 얘기였어요. 그렇게 전 아들이 없는 빈집에, 며칠이 지나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 집에 며느리와 단둘이 우두커니 있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별말 않고 저와 있으면서 밥도 차려주고 신경을 써주었지만 제가 어찌 먹고 자고 할 수 있었겠어요. 아들은 저에게 2억을 받아서는 그 길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뭔가 힌트를 준 것도 없고 조금의 연락도 닿지 않았단 말이에요. 며칠 밤을 눈물도 나오지 않은 상태로 밥도 못 먹고 지새우며 들었던 생각은 한동안 벗어난 듯했던 그 악몽 같은 질문에 대해서였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가?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아들이 어려서도 커서도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건가? 게다가 가장 애쓰고 고생했던 내가 가장 크게 뒤통수를 얻어맞은가? 등등을 떠올리게 되더군요. 제가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니 도저히 안 되겠는지 며느리는 그때 다른 형제들과 지 동서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해외에 나가야 있는 막내야 그렇다 치고 둘째는 그렇게 성격 좋고 밝은 애가 벽을 주먹으로 쳐가면서 분노하더라고요. 하지만 남도 아니고 형제들끼리 이렇게 원한을 품고 있는 모양새는 저에게 조금도 반가울 리가 없었어요. 게다가 면목이 없는 것이 아무리 사정이 이랬다지만 둘째나 막내로서는 제가 지형에게 그만한 돈을 몰아줬다는 걸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저에게 내색은 않지만 얘네 얼굴 보기 참 민망하고 미안하더라고요. 큰 며느리가 저한테 둘째도 만나보고 어쩌라고 하는데도 전 볼 낯이 없었어요. 그냥 가라고 해. 나 이렇게 방에 누워있을게. 아유,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침이 되는구나. 이런 저를 두고 며느리는 방 앞에 음식도 두고 간식도 놔두고 제가 먹는지만 계속 확인을 하더군요. 저는 거의 제정신으로 일어서질 못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딱 이대로 죽었으면 싶더라고요. 그나마 나은 게 있다면 홀몸으로 생을 마감하는 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봐야 할까요? 하지만 그건 또 그것대로 큰 며느리한테 피해가 되고 저렇게 나가버린 남편을 두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불쑥 큰 며느리가 노크를 하더니 평소 같지 않게 문을 그냥 벌컥 여는 거예요. 어머니, 저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랑 말씀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얘가 왜 이러나 싶긴 했지만 저도 언제까지나 이럴 수도 없고 그냥 들어는 보자는 생각으로 그러자 했어요. 근데 며느리는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며느리들이랑도 상의를 좀 해봤다나요. 솔직히 저희 남편 얘기를 동서들한테 굳이 하기는 좀 그랬는데 저도 달리 방법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니, 아무튼 저도 마찬가지고 서방님들도 동서들도 생각은 같아요. 어머니 일생 힘들게 사시면서 갖고 계시던 돈인데 이렇게 넘기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해봤어요.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이건 정말 어디까지나 제 흠이잖아요. 옴짝달싹 못하고 식은땀만 흘리며 수치스러워하는 저에게 참 민망스럽게도 큰 며느리는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제가 일단 연락을 해볼게요. 그게 간간히 받기는 하더라고요. 아예 안 받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 뭐가 어떻느니 해도 제 연락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저한테도 얼마 빚이 있기도 하고. 아무튼 어머니, 일단요, 이렇게 해보세요. 큰 며느리랑은 연락이 되었다는 것도 어이가 없고 희한할 판국에 빚까지 있다니 진짜 이 노릇을 어째야 하는지 살 소망이 없더라고요. 일단 넋이 나가 있는 상태로 며느리 얘기를 들었는데 나름 둘째네나 막내 며느리가 이러저러하게 팁을 주기는 했었다고 하더군요. 듣고 보니 저도 아주 솔깃하지 않은 얘기는 아니어서 얘네는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건지 신기하다 싶었어요. 저랑은 연락이 안 되는 건 아니니 제가 좀 구슬려 볼게요. 근데 대신 어머니가 조금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야 해요. 저랑 동서들이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어머니 본인께서 주관이 잡혀있지 않으시면 아마도 그 돈 찾기 힘드실 거예요. 저도 나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침이 꿀꺽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나는 거의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이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제가 알겠다고 하니 며느리는 즉각 자기 계획을 말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 거기 물린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거 어머니가 돈 주신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거 안 찾으실 것도 아니죠?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니 그 돈 찾아오셔야 해요. 그러면서 꺼낸 말은 다시 생각해도 좀 놀라운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어쩌다 했다고 한들 저로서는 아들에게 통하지 않을 방법이더군요. 반드시 며느리가 있긴 해야 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뭐라 메시지를 남겨둘게요. 이런 말 좀 죄송하지만 아무튼요. 어머니께 재산이 좀 더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2배로 아니 한 3배로 있으셨다고 대강 이렇게 말을 할게요. 제가 볼 때 그 사람 그 말 듣고 놀랄 거예요. 자기가 뭐 확인을 해보겠어요. 어쩌겠어요. 이쯤 되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듯 말듯 하더군요.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방법은 제가 다시 돈을 대략적으로 거의 80%는 되찾는 데 성공하게 해주었답니다. 며느리가 말한 방법은 아들에게 돈이 좀 더 있는 척을 한 다음 줄 것처럼 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도 솔깃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말을 하는 거죠. 어머니는 더 주실 생각이었는데 고작 이엇 갖고 와서 사라져버린 당신 보고 너무 놀라서 화가 나셨다. 그러지 말고 그 돈 다시 갖고 와서 어머니에게 돌려드리고 허심탄회하게 사업에 보탤 돈 제대로 보태달라고 빌어봐라. 이렇게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저도 어이가 없긴 한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정말 저 사람 저렇게 두면 안 돼요, 어머니. 한번 된통 당해보고 지도 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힘들어봐야 악쓰고 나올 거예요. 이 방법은 몇 번을 제가 머리 굴려 생각해봐도 그럴듯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는 감도 들었고요. 이때 끝 말미에 큰 며느리는 이것도 알아두시라면서 심호흡을 하고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여기까지가 최선인 것 같아요. 보다 정말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겐 없는 친정엄마처럼 잘해주고 챙겨주셔서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죄송해요. 저는 이후에 이제 이 사람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해요. 마음에 안 드셔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큰 며느리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더라고요. 떠듬떠듬 머쓱하게 건네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뭔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알았다고,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미안하다고 어깨만 살짝 잡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후로 벌어진 일들은 정말 며느리가 말했던 상황 그대로 마치 무슨 지도를 보고 걸어가듯 그대로 이어지더군요. 아들은 집으로 들어와서는 여전히 그 속 터지는 얼굴과 목소리로 발발 기며 빌어대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제 안에서는 여러모로 피 섞인 울음이 끓어올랐어요.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 동정도 애증도 무엇도 아닌
뭔가 아들 자체보다는 제 자신에 대해 끌어오르는 혐오랄까. 어디에 이 방향을 맞춰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그리하여 저는 몇백만 원을 제외하고 거의 2억을 다 돌려받게 되었답니다. 제 예상이나 큰며느리 예상이나 분명히 반 이상 썼을 텐데 저한테 더 큰 돈을 받아갈 셈으로 어찌어찌 또 어디서 빌려오지 않았겠어요. 하여간 저는 그렇게 아들 앞에서 별말을 하지 않고 그저 얼마 더 있는 척만 하면서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았고요. 그 집에서 쿨쿨 자고 있는 아들을 두고 그대로 짐을 싸서 다시 큰언니네로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언니야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냥 제가 자기 보러 놀러 온 줄 알고 있던 차에 거의 1시간 가까이 통곡만 하는 제 모습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후로 아들은 그때 서울역에서 지 엄마 코빼기도 보려 하지 않고 근처도 안 왔으면서 제가 말도 없이 사라진 걸 알고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해대더군요. 전 그렇게 맘고생을 하던 동안 수없이도 속으로 삼키고 허공에 해댔던 그 피 맺힌 말을 전화로 토해냈어요. 야, 이 새끼야! 너 말이야! 너가 지금 나한테 따질 때냐, 어? 너! 내 돈 갖고 그렇게 도망간 거 내가 복잡하게 소송하고 힘들게 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한 거야. 돈 쥐뿔도 없어서 죽겠다며. 어디 돈 더 드는 짓 해서 또 토해낼래, 어? 그러자 아들은 말이 없더니 얼마 지나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솔직히 받아줄 것도 아니었지만 저에게 전혀 뉘우침도 사과도 할 줄 모르는 아들의 그 무심함을 보니 너무 제 인생이 피로하고 징그럽게 느껴지더라고요. 큰며느리는 이혼하고 자기 친정에 갔지만 간간히 전화를 해오고 있고 둘째와 막내네만 연락을 해오고 있지만 적어도 요즘 같은 때에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큰언니 집에서 이래저래 양해를 구하고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언니는 제가 큰일 날 것 같은지 당분간 딴 데 집 구할 생각 말고 언니네 있으라고 해요. 다 큰 조카들이 있는데 얘네들 보기도 창피하지만 가능한 한 너무 많은 생각은 안 하려고 해요. 사실 뭐가 그리 큰 소용이 있겠냐 싶지만 그나마 돈이라도 며느리들이 머리 맞대고 나름 생각해준 계획으로 찾았어요. 하지만 그뿐이에요. 그냥 돈이라도 제 근처에 남은 것뿐입니다. 인생이 너무 황망하고 구슬프게 느껴져서 마음을 추스르기가 힘드네요. 인생 한심하게 살았다고 저를 욕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아가겠습니다.